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금융공기업 취업 관련 Q&A 2편을 다룰 거고요. 원래 Q&A 영상을 10개 질문을 한 영상으로 이제 한꺼번에 담아서 진행하려고 했는데 영상 길이상 문제 때문에 아무래도 2편으로 나눠서 진행하는 게 보다 나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2편으로 나눠서 진행을 한 거고요. 금융공기업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번에 필수적인 그런 정보나 내용들이 이제 이번 영상에서도 다뤄질 예정이니까 한번 끝까지 시청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6번째 질문. 금융공기업의 실제 처우가 궁금합니다. 연봉이나 복지. 연봉 같은 경우에는 경영공시 알료라는 홈페이지에서 대체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수출입은행 그 경영공시 알리오의 홈페이지 나와 있는 평균 보수 현황인데요. 여기 보시면 신입사원 초임을 이제 보시면 여러분들이 신입사원으로 만약에 수출입은행을 들어가는 경우에 받으시게 될 초임을 이제 얘기하게 돼요. 신입사원 들어오게 될 초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정도 금액을 받게 될 것 같다. 대략적으로 이제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고 한 4-5천만 원이면 거의 대기업 초임이랑 비슷해요, 사실. 근데 대기업하고 이제 연봉이 갈리는 경우가 한 2-3년 차 때부터 좀 많이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실적에 따라서 성과급이라든지 뭐 상여금 이런 게 성과에 연동돼서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반면에 금융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성과급이라든지 이런 게 거의 연율로 정해져 있어요. 등급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크게 편차가 많이 크질 않아요. 그래서 경기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경기가 안 좋아도 뭐 이제 전년과는 이제 좀 비슷한 상여금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장점일 수는 있겠지만 실적이 잘 나올 때 아니면 호황기일 때 성과금이나 상여금이 사기업에 비해서 많이 뒤처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좀 뭔가 박탈감 느끼시는 분도 많아서 퇴사를 하시는 분들이 좀 여럿 있으세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디 대기업은 이제 2년차 때 8-9천 받더라, 뭐 3년차에 이제 1억을 받더라, 뭐 이런 얘기가 금융공기업에는 이제 해당되지 않는 얘기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되게 도전적이고 어느 정도 좀 진취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금융공기업 선택하실 때 잘 한번 생각하신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신입사원 이제 초봉에 대한 부분은 뭐 한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네, 평균 보수 이 부분을 한번 볼게요. 네, 평균 보수 이제 수출입은행 평균 보수를 보면 남성이랑 여성이랑 이제 평균 보수액이 한 4천 정도 차이가 나요. 네, 이거는 이제 어떤 것 때문이냐면 그 남자 이제 군 경력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호봉으로 이제 인정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승진이라든지 이런 게 남자분들이 좀 더 빨라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평균 보수액에 이제 차이가 나는 거고요. 이제 보시면 남성 기준으로 1억 1천 정도가 이제 평균 연봉인데 이 평균 보수 부분을만 보고 이 회사가 되게 돈을 많이 주고 되게 연봉 처우가 좋구나, 와 개쩐다, 이렇게 섣불리 판단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금융공기업별로 그 인력 구성 요소라는 게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는 실무자보다 팀장급이나 부장급 현재 그 기수에 계시는 인원이 훨씬 더 많은 회사가 있대요. 그런 회사들은 대체적으로 팀장급이나 이제 부장급 같은 경우에는 많은 연봉을 받고 계시다 보니까 많은 연봉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지면 그만큼 평균 보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력 구조를 갖고 있는 회사인지 아닌지를 먼저 따져보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현재 A매치 금융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실무자급보다 팀장급이나 이제 부장급들이 인원이 상당히 많다. 그 부분을 갖고 있는 그 A매치 금융공기업이 꽤 돼요. 그래서 평균 보수가 높은 이유가 사실 그런 인력 구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막상 들어와 보니까 내가 2-3년차, 3-4년차, 5년차 됐을 때 받게 될 연봉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적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알리오에 나와 있는 평균 보수가 사실은 그렇게 신뢰도가 높지 않을 수도 있어요. 초봉은 어느 정도 비슷해요. 여기 나와 있는 거랑 뭐 4천에서 5천,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바짝 일을 하게 될 2년차부터 뭐 한 5-6년차까지는 이제 평균적으로 적게는 한 5천,
많게는 7, 8천 그 사이로 이제 받게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어떤 기관은 이제 초봉은 4천인데 2년차 됐을 때 6, 7천으로 점핑하는 회사도 있고, 아니면 이제 야근이나 이런 게 좀 있어서 5, 6천 이제 평균적으로 쭉쭉쭉 이렇게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막 그 사기업처럼 드라마틱하게 8, 9천, 1억 이거를 5년차 미만 이내로 찍는 회사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정확히 알고 준비하시는 게 이제 회사를 힘들게 준비해서 들어갔는데 실망하지 않을 그런 요소가 되니까 꼭 참고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복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금융공기업 복지는 대기업들, 예를 들어 이제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삼성, LG, SK 뭐 이런 굴지의 대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계열 대기업들에 비해서는 사실 복지가 좋은 편은 아니에요. 2014년도 이 공공기관 이제 그 개혁을 이제 해가지고 혁신안 이런 걸 해가지고 복지나 1인당 복지 비용이 거의 반토막이 났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복지들이 거의 다 없어져가지고 사실 금융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복지가 여러분들이 이제 기대하면서 준비하신 그런 거에 비해서 좋지만은 않다. 그래서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금융공기업의 이제 워라밸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사실 좋은 편은 아니에요. 금융공기업이 아무래도 이제 공공기관이나 다른 공기업에 비해서 이제 연봉을 어느 정도 받는 건 사실인데, 그렇게 많이 받는 이유가 있어요. 그만큼 업무 강도라든지 이런 게 더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받는 만큼 내가 많이 굴려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금융공기업 이제 준비하실 때 나는 워라밸도 누리고 싶고 높은 연봉도 받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되게 어떻게 보면 자기 모순이 있는 거예요. 워라밸을 추구하면 연봉이 그만큼 낮아지는 거고, 높은 연봉을 추구를 하면 그만큼 워라밸을 포기하셔야 돼요. 네, 그럼 뭐 6번째 질문은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7번째 질문 들어가 볼게요. 금융공기업을 희망하는 2학년 대학생입니다. 추천할 만한 대학 강의 커리큘럼이 있나요? 일단 금융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면접에 도움이 되는 게 있고 필기 시험에 도움이 되는 이제 과목이 있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면접에 도움되는 대학 수업은 금융과 관련된 대학 수업이에요. 뭐 되게 대답이 심플하죠. 근데 경제학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금융과 밀접한 과목이 거의 없어요. 네, 경제학과 학생이시라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마 알아들으실 건데, 경제학과는 말 그대로 경제학만을 다루는 커리큘럼을 다루고 있어서 금융과 밀접하게 된 강의는 경영학과에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 재무관리, 투자론, 파생상품론 이런 수업들이 있잖아요. 경제학과 학생분들도 여기 경영학과에 이제 개설되어 있는 제가 말씀드린 재무관리 계열 수업들이 있잖아요. 그 수업들이 금융 공기업뿐만 아니라 금융 관련된 준비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되세요. 저도 이제 2학년 때부터 수업을 이제 그렇게 커리큘럼을 밟아왔고, 저는 경영학이랑 경제학 이제 수업을 섞어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경제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기에 도움될 만한 수업은 사실 거시경제학이나 미시경제학, 그리고 게임이론, 뭐 정보경제학, 뭐 이런 수업들밖에 없고, 계량경제학도 어떻게 보면 이제 학교마다 되게 편차가 커요. 그래서 어떤 학교는 이제 스테타라든지 뭐 R이라든지 아니면 세스라든지 이런 패키지 프로그램 위주로 수업을 하는 데가 있는데, 사실 이 수업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경제 필기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해요. 이론을 거의 안 다루니까요. 근데 만약에 그 코딩 관련된 이제 뭐 면접을 본다든지 아니면 코딩과 관련된 이제 지식을 요구하는 이제 그런 공기업을 준비를 할 때는 뭐 패키지 프로그램 공부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경제 필기를 준비하는 데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계량경제학 같은 경우에는 이론 위주의 수업 아니라면 그냥 학점 잘 주는 꿀 수업 듣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였는데, 경제직렬 필기시험에 대한 기출문제는 어떻게 였나요? 그리고 기출문제에 대한 정보력이 과연 금융공기업 합격에 큰 영향이 있나요? 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경제직렬 필기시험에 대한 기출문제는 대체적으로 지인 찬스를 많이 쓰죠. 아니면 스터디 구해가지고 그 스터디 내에서 이제 구하시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인터넷 통해서 기출문제를 찾으실 수도 있어요. 구글링 하시면 되죠. 기본적으로 한번 구글링을 한번 해볼게요. 아까 수출입은행의 예시를 들었으니까 수출입은행 필기보건 한번 쳐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블로그에서 이제 이렇게 필기 보건들이 나오는데, 각 이제 과목별로 어떤 이론들이 나왔는지 이제 18년도 시험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이론 위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구글링으로 해서 찾아내는 방법이 가장 쉬워요. 근데 이 질문을 하신 분들은 그러면 완벽하게 완성된 뭐 이제 기출문제라든지 이런 거 어떻게 구하냐?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전 거기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드리고 싶냐면 거의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필기시험에서 그 해당 문제를 유출하는 거는 이제 부정행위로 간주를 하거든요. 특히 수험표에다가 이게 끄적이는 거 있잖아요. 그거조차도 못하게 해요. 그거 하다 걸리면 부정행위로 간주되고 그 사람을 이제 거의 평생 시험을 못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이렇게 이제 어떤 게 나왔는지 이렇게 아름아름 이제 기억해서 이제 가져오는 거고, 뭐 그 사람이 진짜 이 악물고 난 이거 외우려고 왔어 해가지고 이제 그걸 하나하나 막 기억을 해내지 않는 이상 사실상 100% 복원하는 거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필기 스터디 이제 운영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필기 복원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제 갖고 있는 자료를 이제 얘기를 하면 거의 이런 형식으로 기출 복원을 얘기를 했었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대략적으로 그러면 기출 문제 이제 어떻게 풀면 되겠다, 어떤 전략으로 취하면 되겠다 라고 이제 이 정도로밖에 얘기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기출문제에 대한 정보력이 과연 금융공기업 합격에 큰 영향이 있나요? 라는 게 질문을 주셨는데,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그 정보력이 합격에 영향은 그저 뭐 내가 합격을 이것 때문에 했다 못했다 그걸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에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출문제를 이제 딱 구했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 회사가 똑같이 내겠나요? 여기 시장이론 나와 있는 저기 그 이론들 있잖아요. 이걸 똑같이 내겠어요? 똑같이 안 내요. 그러면 내가 2011년부터 2021년도까지 수출입은행 기출문제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걸 바탕으로 어디 시험에서 저기 그 나올지 안 나올지 예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하시는데 되게 위험한 생각이에요. 나와 있는 거에 그 이론을 가지고 다른 문제, 다른 유형으로 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그 이론하고 아예 나오지도 않는 새로운 이론을 가지고 문제를 낼 수 있는 거고, 둘 중에 하나가 뭐가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오히려 막 그걸 데이터로 쌓아놓고 이번에는 이제 여기 미시 외부 효과가 이제 10년 동안 가장 많이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이거 안 낼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럼 이거 공부 안 하실 거예요? 어차피 전 범위를 다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전 범위의 문제풀이도 다 하셔야 돼요. 저도 기출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거의 이제 이렇게 구글링 해가지고 이제 나왔던 그런 자료들 그런 거밖에 보질 못했고, 결국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전 영상에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고시나 뭐 입법고시에 나와 있는 그 기출문제들 있잖아요. 그 기출문제들이 금융공기업에서 나왔다고 가정을 했었을 때 스피드 퀴즈라고 생각을 하고, 그 문제에 관련돼서 반드시 나와야 될 키워드 그거를 3줄에서 4줄 그 사이로 녹여내는 답안을 작성하는 연습을 이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 범위에서 다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기출을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시험을 봐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고 너무 막 목숨 걸지 마세요. 이거 걱정하실 시간에 고시 기출 문제 한 문제라도 더 연습하시는 게 오히려 본인의 합격률 0.1%를 올리는 거니까 제 말씀드린 답변 꼭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9번 질문. 한국증권금융이나 이제 뭐 무역협회, 뭐 이런 협회 등 소수 인원을 뽑는 기관에 대한 면접 정보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자, 여기 이제 소수 인원을 뽑는 기관은 이제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여기 회사들이 사실 들어가서 일을 하지 않는 이상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회사에 대한 이제 면접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 자체에 대한 질문보다는 되게 일반적인 뭐 예를 들어 이제 금융 시사에 대한 그런 뭐 면접 질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이 회사에 대한 홈페이지를 한 번쯤 들어가 봤으면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뭐 상품이라든지 뭐 그런 현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 질문을 하지 막 되게 내부적인 깊숙한 뭐 내부자만 알 수 있는 그런 정보에 대한 질문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한 면접 정보를 모르면 내가 합격하는데 불리할 것 같다?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으세요. 정 불안하다고 한다면 여기 필기시험 붙으셨을 때 그 이제 스터디 이제 구하시잖아요. 면접 스터디 구하셔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 스터디 하시는 분들이랑 빡세게 준비하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 회사에 대한 정보를 구하실 수 있으니까 너무 초조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 실제로 한국증권금융 이제 면접 봤었을 때 그 증권금융에 대한 질문 하나도 못 받았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증권금융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 알고 있냐 했을 때 한국증권금융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제 30년사 봤었다. 그리고 30년사에서 이런 내용이 좀 인상 깊었다 정도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로 또 충분히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증권금융이나 협회 같은 이제 소수인원 뽑는 기관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절반 가까이가 이직자 출신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회사가 무조건 절반 이상은 이직자 출신을 뽑아야겠다 그런 게 아니라 뽑고 나니까 이직자 출신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정보라든지 이런 게 당장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꾸준하게 여기 본인이 준비하시는 이제 기관 홈페이지 자주 방문하셔가지고 거기 메인만 딱 봐도 이 회사가 주로 어떤 사업에 주력하고 있는지 이게 파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위주로 해서 한번 찾아보시고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회사의 뭐 창립 10년사, 뭐 30년사 그런 역사를 다룬 책자 있어요. 그것도 홈페이지에 이제 잘 찾아보면 있으시니까 그거 구하셔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면접에서 계속 번번이 떨어지는데요. 면접 준비를 어떻게 하셨나요? 라는 이제 그런 질문인데 일단 면접에서 계속 번번이 떨어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스펙이 딸려서 떨어지신 것보다는 자소서를 못 쓰셔서 떨어지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러니까 첫 단추부터 잘못 시작을 한 거지. 근데 그거를 쉽게 인정 안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나는 이 정도면 충분히 자소서 잘 썼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제 그렇게 말을 하냐라고 했던 분들이 되게 개인적으로 상담하셨던 이제 후배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자소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딱 봤을 때 이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다 라는 그런 느낌으로 자기의 그런 대외 활동이나 스펙을 그냥 열거식으로만 막 쓰신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일단 그렇게 쓰시면 면접 가서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서 불리한 조건에서 면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첫 번째 이유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나도 모르는 나의 말 습관이라든지 아닌 그 면접 태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이제 다리를 순간적으로 떤다든지 아니면 이제 본인이 좀 실수를 한다고 했을 때 아니면 상대의 면접관이 뭔가 본인의 실수를 지적하거나 좀 약간 띠껍게 얘기했을 때 그 순간적인 나타내는 본인의 표정 관리가 안 되는 그런 모습, 그런 작은 습관들 때문에 나는 인지하지 못하지만 제3자는 그걸 인지를 해서 떨어뜨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접 보실 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분위기를 읽어내는 능력이거든요. 내가 이제 대답을 했을 때뿐만 아니라 다른 면접자들이 어떤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할 때 그 순간적인 그 말을 들은 면접관들의 표정들 있잖아요. 그거를 잘 보셔야 돼요. 내가 대답 끝났다고 해서 그냥 넉넉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면접자분들이 얘기를 했을 때 어떤 면접관이 좀 좋은 표정을 지었는지 아니면 좀 찡그리는 표정을 지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하셔야 저 면접관은 어떤 스타일의 면접관이고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좋아하겠구나 라는 게 간파가 바로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스펙이 분명히 본인은 잘 쌓았고 했는데 면접에서 계속 번번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기소개서, 그리고 본인의 면접장에서 나쁜 습관, 세 번째로 본인이 면접을 보셨을 때
자기 대답만 하고 뭔가 넋놓고 있거나 아니면 다른 분들이 대답할 때 그 분위기를 읽어내는 걸 놓치고 있진 않는지 이 세 가지를 꼭 명심하면서 다시 한번 피드백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면접에 대한 이제 그런 부분은 다음 영상 시리즈에서 면접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영상을 다뤄볼 예정이니까 자세한 부분은 이제 그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금융공기업 취업 Q&A 10가지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이번 영상이 이제 만족스러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클릭 부탁드릴게요. 혹시 의견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금융공기업 취업 Q&A 열선은 여기까지 이제 진행을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금융공기업 면접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봬요.